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모략의 천재 진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장량, 소하, 한신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진평입니다. 진평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정치적인 업적이 아주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략, 즉 잔꾀를 통해서 유방의 위기를 구해줬고 유방이 천하를 제패했을 뿐만 아니라 천자가 되고 나서도 불안한 국면을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공헌을 했던 사람이 진평입니다. 진평에 대한 이야기는 초한지에 꽤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진평의 역사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의 출생 연도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의 고향도 산동이냐 하남이냐를 놓고 지금도 정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굉장히 가난한 농사꾼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형과 본인 이렇게 둘만 있었는데요. 진평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전국을 유력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형은 그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농사일을 본인이 다 맡아서 했고 동생이 기회가 닿으면 공부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진평은 미남자여서 인근의 많은 여자들이 쫓아다녔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잘생긴 사람은 뭔가 나중에 큰일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평에게 거는 기대들이 많았는데 진평은 농가의 여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출세를 하고 싶어서 권력이 있거나 부잣집의 딸과 결혼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가난한 농사꾼을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동네에 가장 부유한 장씨 집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딸이 놀랍게도 5번을 결혼했는데 5번 다 신혼 초에 신랑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평은 그걸 개의치 않고 그 여자와의 혼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씨 집안의 사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받게 됐고 그걸 근거로 해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나라 말기에 진승 5광의 난이 일어나면서 진승 5광이 옹립했던 제왕이 있었는데요. 그 제왕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용이 되지 않자 그는 다시 항우한테 갑니다. 항우의 눈에 들어서 도의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자기까지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 항우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던 은 땅을 유방에게 뺏기면서 항우가 노발대발 하면서 진평을 죽이려 하자 진평이 야반에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결국 유방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유방이 물어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대는 원래 제왕 밑에 있었고 항우 밑에 있었는데 또 나한테 왔으니 그대의 충성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진평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왕 밑에서는 전혀 제가 기용되지 못했고 항우 밑에서 기용이 되긴 했지만 그가 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왕께서는 인재들을 중용하시고 또 인재들을 신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의심스러우시면 저는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 짓는 일로 여생을 마칠까 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신다면 저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방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대야말로 인재일세요. 알았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도유의 자리를 줍니다. 도의는 이제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모사의 자리인데요. 그때부터 유방과 함께 전선을 누빕니다. 그런데 초나라와 한나라가 4년 동안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는데요. 유방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마지막 해 1년이었습니다. 지금 하남성 형양 땅에서 항우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1년인데요. 그때 그 위험을 벗어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사였던 진평입니다. 정세를 판단해 보니까 항우 밑에는 유일하게 그 당시 나이 75세의 유명한 모사인 범증과
명장 중에 명장인 종림회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평이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항우에게서 떼어놓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소문을 퍼뜨립니다. 종림회와 범증이 엄청나게 공을 많이 세웠지만 항우가 인색해서 왕의 자리를 주지 않는다. 심지어 제후의 자리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항우는 조금 단순한 사람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종림회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종림회가 건의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됐고, 종림회도 눈치는 챘지만 본인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어서 항우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금이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범증을 띄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우가 유방에게 사신을 보냈는데요. 이 사신이 왔을 때에 진평이 극진히 대접하면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부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신이 저는 범아부의 사신이 아니라 패왕의 사신입니다. 뭔가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진평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부께서는 내게 비밀이 뭔가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대가 패왕의 사신이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면서 명령을 내려서 이 사신을 다른 장막으로 옮겨가게 하고 대우도 아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신이 돌아가서 항우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항우는 범증을 당연히 의심하게 됐죠. 아, 나 몰래 유방과 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범증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눈치를 챈 범증이 결국 자기 나이가 많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화병이 도져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 항우는 참 단순한 사람인데요. 상대방의 그런 모략에 걸려서 결국 자기가 가장 믿었던 범증과도 결별했고요. 종림회가 있긴 했지만 종림회도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 본인 혼자서 작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우가 결국 전군을 몰아서 유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형양성을 완전히 겹겹이 둘러쌌는데요. 제가 말하는 형양은 호북성에 있는 형양이 아니고 중국 발음으로 하면 하남성에 있는 싱양입니다. 그 형양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 유방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진평이 꾀를 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항우에게 항복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동문에 나가서 대왕께서 항복한다고 이렇게 전하게 하십시오. 대왕께서는 평민의 복장으로 서쪽문으로 해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항우의 군대는 동쪽 문에 전부 직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서쪽 문을 뚫고 포위망을 뚫고 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왕과 닮은 군사를 하나 제가 뽑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기신인데요. 장군인데 유방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를 유방처럼 꾸미고 2,000명의 여자를 군복을 입혀서 마치 남자 병사인 것처럼 꾸며서 밤중에 항복하러 동문 쪽으로 나갑니다. 항우는 그게 진짜인지 알고 전병력을 모아서 동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유방으로 가장한 기신과 그 2,000명의 여병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위해서 항복하는 의식을 하려고 보니까 유방이 아닌 것입니다. 항우가 노발대발했지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고요. 유방은 유유히 서쪽 문을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게임이 끝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항우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서로 맹약을 합니다. 홍구라는 강을 경계로 해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초나라를 차지하자. 이래서 서로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진평이 유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천하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지금 항우군을 공격해야 됩니다. 유방이 그게 말이 돼요. 금방 맹약을 하고 우리가 헤어졌는데 어떻게 항우를 공격한단 말이요? 진평은 거기서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항우가 우리와 맹약을 한 것은 이미 항우의 군대가 기진맥진한 것이고 항우 자체도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도와줄 모사도 없고 장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훗날 거꾸로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방이 그 말을 듣고 전군을 다시 회군해서 천천히 가고 있던 항우 군대를 뒤에서 급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항우가 쫓겨 5강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한나라가 통일하는데요.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게 바로 진평의 계략이었습니다. 항우가 단순하지만 않았다면 진평의 이런 잔꾀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 진평의 잔꾀, 즉 모략에 넘어가서 항우가 멸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서한이 서고 나서 한 6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흉노의 모돈 선우, 흉노 대왕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모돈 선우입니다. 모돈 선우는 왕을 뜻하는데요. 4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의 산서성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30만의 기병과 보병을 끌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산서성 대동 부근인 백등산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모든 선우의 계략에 빠져서 백등산에서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고요. 군량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7일 밤낮을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에서 눈도 내리고 무지무지 추운 상태여서 황제도 굶고 사병들도 굶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전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진평이 꾀를 냅니다. 폐하, 제가 듣기로는 모돈 선우가 그의 왕비인 알지를, 또는 연지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흉노의 왕비를 알지 또는 연지라고 그랬는데요. 정식 명칭이 연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연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지와의 관계가 너무도 좋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이 전선까지 연지를 데리고 와서 둘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보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걸 봐서는 연지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연지를 회유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금부치를 다 모으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병사를 통해서 미인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한밤중에 사신을 보내서 전선을 뚫고 연지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지에게 금은보화를 바치고 나서 미녀도를 하나 보여준다. 그러니까 연지가 이건 뭐요? 그러면서 그림을 펼쳐보니까 너무도 어여쁜 한족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폐하께서 원래 이 미녀를 선우께 바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전부 전멸당하면 분명히 이 여자가 선우의 부인 될 텐데 연지께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의 천자를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선우께서 매년 저희에게 물건을 받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멸하게 된다면 저쪽도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우와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많은 손해를 입게 되실 텐데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그러자 연지가 선우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년 공물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유방의 길을 열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우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쪽 길을 열어줍니다. 참 치욕이죠. 흉노의 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방부터 해서 그 30만 대군이 다 거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선우에게 공납을 바쳤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던 게 바로 진평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진평은 이 꾀가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유방이 정권을 잡고 나서 가장 위험을 느꼈던 사람은 사실 흉노가 아닙니다. 가장 껄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똑같은데요. 특히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또는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권을 잡고 나면 자기에게 가장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 사실 가장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당한 권력을 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스스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특히 제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한신입니다. 한신이 없었다면 유방은 결코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의 명장이 바로 한신인데요. 유방은 도저히 한신의 전략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장군들을 다스리는 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한신을 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유방이 평양에서 포위당해 있을 때에, 그리고 항우가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에서 당시 산동 지역을 완전히 평정했던 한신에게서 사신이 옵니다. 저희 장군께서 폐하가 장군에게 가왕을 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왕이라는 것은 진짜 왕이 아니고 왕의 대리, 즉 왕의 약간 밑에 가는 지위겠죠. 대리왕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화가 머리까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포위를 당해서 이제나 저제나 한신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가왕을 달라니. 그런 순간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진평이 사신 몰래 유방의 말을 꽉 밟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굉장히 민첩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방도 진평 못지않게 아주 잔꾀를 잘 쓰는 사람인데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을 바꿉니다. 가왕이 뭐냐? 한신은 그동안 제 나라도 없애고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는데 진짜 왕을 봉해야지 무슨 가왕이냐? 한신도 생각보다는 배포가 크지 않구나. 내가 바로 왕을 봉하겠다. 그래서 제왕으로 봉합니다. 근데 한신은 바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본인을 진짜 왕으로 봉했지만 유방의 속셈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 당시에 유방은 한신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항우한테 포위당해 있는 상태고 자기네 군대도 별로 시원찮은 상태인데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한신을 어떻게 제압하겠습니까? 사실 한신의 부하들은 그때 한신 보고 독립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그 말을 안 듣고 유방이 제왕을 봉하자 거기에 감옥해서 본인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결국은 여태우의 손에 죽지만 한신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머리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위기를 넘겼고요. 나중에 초왕이 된 한신은 엄청난 땅과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방이 늘 골칫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신을 제거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우리가 군대를 끌고 가서 한신을 한번 격파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사 중에 모사였던 장량은 이미 유방의 곁을 떠난 상태였고요. 오로지 진평만 있었는데요. 진평에게 물어봅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진평은 오랫동안 말을 안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폐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한신을 공격해서 이길 승산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군대가 한신의 군대보다 강합니까? 폐하가 한신보다 전쟁터에서의 전략이 뛰어나십니까? 유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굉장히 모사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래도 정직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계속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한신을 사로잡겠습니다. 운몽택이라고 초나라 경계에 있는 아주 경치가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자께서 이 천하를 순회하신다고 그러면서 그곳을 가십시오. 그러면 제후들이 천자가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신을 체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신도 제후였기 때문에 운몽택에 유방이 가자 소수의 병력만 끌고 왔겠죠. 천자에게 절을 하는 순간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해서 장안으로 끌고 갔고 장안에서 회음으로 낮춘 후에 장안 땅을 못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태우의 손에 죽는데요. 그렇게 한신은 끝났습니다. 그것도 역시 진평의 계책이었고 그럼으로써 유방은 마음을 놓고 천자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방이 죽고 여태우가 8년 동안 수렴 성정을 하면서 여시천하를 만들었다가 여태우가 죽으면서 여산과 여로 그의 친정 식구들이 여시천하를 만들려고 모반을 했을 때에 진평은 다시 한번 주발과 함께 계책을 세워서
여씨를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당시 대지방의 왕이었던 유황을 불러들여서 그를 천자 위에 올립니다. 그가 바로 문제인데요. 문제 때에 주발이 물러나고 나서 진평은 승상을 하다가 죽습니다. 저는 진평의 생애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하, 그러면 그는 대정치가입니다. 대전략가입니다. 한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었고, 초한 전쟁에서도 그는 전체적인 판세를 읽으면서 이 전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소하입니다. 하지만 진평은 그런 전략가적인 기질도 없었고 정치가적인 기질도 없었습니다. 그는 승상을 했지만 승상으로서의 업적도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현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유방이 평가를 한 걸 보면 진평은 대단히 뛰어난 인재이다. 그러나 그는 대임을 맡길 수 없는 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정확한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정치가와 정치꾼을 나누는데요. 진정한 정치가는 전략을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해 가면서 이끌고 가는 자를 정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 당파의 이익, 본인들의 패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략을 일삼는 자들, 이들은 바로 정치꾼이겠죠. 진평은 물론 현대의 정치꾼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초안지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진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